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은 정답이 1번 차셨죠? 1번 바르지 못한 건 차도록 되어 있는데 1번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1번 맞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호, 지붕틀, 주계단 말한다. 맞습니다. 다만 최하층 바닥이라 말 쓰게 되면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지표면 이하란 말과 층 높이의 2분의 1 이하란 말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은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꼭 한번 살펴놓으시는데 개축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십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개축 빠집니다. 대두선 증축형입니다. 그리고 5번 치사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원래 험악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이고가 아니라 이거나 높이가 100m 이상. 그래서 답을 5번으로. 너무 치사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답을 5번으로. 이고가 아니라 이거나 50층 이상. 이고가 아니라 이거나. 그래서 층수 또는 높이 둘 중에 한 개 요건만 갖추면 초고층 건축물이기 때문에 5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내력벽과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히 내력벽 수선 시에는 30 이상이었을 때 대수선이고 30 미만은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개축 이야기를 하면 항상 멸실이 아니라 철거 나와줘야 됩니다. 멸실은 재축과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설계도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 4번은 막다른 도로 그리고 5번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얘는 맞죠. 그래서 2번은 답을 2번에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축조할 공작물에는 이옹담, 사광, 팔고, 오태. 그 말 기억나시면 답은? 고가 수준은 팔고지 않습니까? 팔고. 우리는 팔고는 기억하는데 그 고자가 고가 수조인지 고물상인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얘는 8m 초과, 그래서 8m 초과는 고가 수조일 때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7m짜리 고가 수조는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옹담. 그게 담이 뭔지 잘 모르면 서로. 그래서 높이 3m 담장은 이옹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2m 초과는 옹벽 담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건축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 그냥 층고가 1.5m 이하의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경사진 지붕의 다락은 층고가 1.8m 이하인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가로 해놓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제외시키는 것은 지하층, 부속용도의 지상 주차장,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 대표공간, 이러한 네 가지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켰죠. 그래서 꼭 3과 관련된 내용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이 패턴을 내게 할 겁니다. 다음 중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잘못된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건축물 노대입니다. 노대는 바닥 면적과 관계된 사항으로 기억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1, 2, 3, 4 네 가지 자주 눈에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 안 했지만 얘는 건축 면적에 제외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사람이 만든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1m 이하라면 1m 이하라고 하면 그러한 건축물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높이 얼마? 1m 이하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 여기 건축물 노대는 바닥 면적과 관계된 사항인데 우리 진로라고 하는 소주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로자는 이슬 노자입니다. 그리고 대자는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건축물 중에 이슬에 젖는 부분을 노대라 표현하고 이 노대 한자 표현을 달리하면 얘가 베란다, 발코니가 되게 됩니다. 여기 베란다, 발코니는 사방 모두 벽으로 둘러싸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슬에 쉽게 젖는 건물 부분으로서 걔를 뭐라 한다? 노대. 그러면 이 노대는 노대 자체 면적에서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대란 말 보게 되면 무엇과 관계된 제도이다? 바닥 면적과 관계된 사항으로 건축 면적에서 배제시키는 것 아닙니다. 예, 공식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대는 바닥 면적과 관계된 사항으로 건축 면적에 대한 예외 규정이 못 된다. 그렇게 파악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 지문하고 높이 1m 이하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답은 5번. 모르면 5번이죠. 그런데 우리 잠깐 이걸 하나 봐주십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합계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문 조건에 용적률은 200%이고 대지의 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지상층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까지 가능하다? 400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림 조건에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그 구조 형태가 뭐다? 필로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저 필로티가 공동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고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공동택 아닌 건축물에 저 필로티가 주차 통행에 사용하는 때에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지문에 제시된 건축물 용도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어디에 속한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바닥 면적에서 아예 배제시키게 됩니다. 연면적에 포함된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은 50제곱미터인데 여기 다락 높이가 몇 메타이다? 1.7. 그러면 우리 기억하시길 경사 지붕의 다락의 경우는 높이 층고가 1.8 이하일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다락 신경 쓸 필요 없고 굴뚝은 더더구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2층, 3층이 각각 100. 이게 지상층에 건축되어 있는 연 면적이면 앞으로 얼마 더 만들 수 있습니까? 200 더 증축할 수 있죠. 지금 이 6번에 관한 형태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닥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앞서 4번 지문과 관련되어 제가 3번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 그것 한번 같이 정리하셨습니다. 그게 모두 되셔야만 이 문제 형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이런 유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말고 얘를 잘 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건축물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대수선은 벽삼, 계단, 미관이죠.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건축물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는 것. 외벽에 마감 재료이지 내부의 마감 재료 이런 말 본 적 없습니다. 얘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8번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고 시험 문제 보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적어놓으셨다면 항상 기억나시는 게 문은 문종유관입니다. 영은 답한 논술입니다. 교는 노구요소의 약. 작년에도 이 범위에서 시험이 나왔고 올해 시험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여기입니다. 어차피 계속 여기에서 시험 나오기 때문에 얘들만 계속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시설군이고 숙박시설은 다판운수, 영업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 하위에서 상위로 바뀌면 허가. 그래서 신고라 한 게 잘못된 것이죠. 업무에서 숙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꼭 하나 봐주실 것이 바로 4번입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다 면적 합이 500조메타 미만으로 대손에 해당되는 공사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500부터 대손에 해당되는 공사 수반하지 아니하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 요건 갖추게 되면 사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용승인 생략한다.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작년에 용도 변경하는 문제를 냈는데 이 4번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얘가 개정되었는데 그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용도 변경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무조건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이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되는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 독서실입니다. 공부는 학원에서도 공부할 수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보고 뿌듯했습니다. 이제 공부하실 마음이 생긴가 해가지고. 공부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이제 공법도 공부하기 시작하고 훌륭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꼭 독서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생활에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독서실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반면 원자로 끝나는 것, 미용원, 의원, 안마원, 원자로 끝나게 되면 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설마 저한테 병원도 일종이냐 하진 않으시겠죠? 병원은 의료시설이고 의원, 치과의원이나 내과의원 이 말 나오게 되면 원자로 끝나기 때문에 일종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변전설은 전기인데 전기와 관련된 것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와 관련되어 답은 5번입니다. 우리가 재판하게 되면 재판은 3심제이죠.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2심제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분쟁 해결하는 것을 조정이라 하고 두 번째 분쟁 해결하는 것을 재정이라 표현하는데 조정 기간은 조정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재정 신청 받은 날부터 120일 내 절차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예, 그리고 115페이지 다시 한번 봐나가시면 됩니다. 많이 맞추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보다 더, 예. 원자로 끝나니까. 안마 시수소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안마 원이면 1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나중에 안마원과 안마시설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번에 맹인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안마와 관련된 지금 데모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일하는 곳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태국 마사지 때문에 좀 힘들다고 규제를 좀 강화시키려고 지금 데모하고 계십니다. 그 태국 마사지가 안마 시술소. 저 둘 다 안 가봐가지고 나중에 갔다 오시면 꼭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가 틀리는지. 예, 우리 115페이지에 2번 방화 기준이란 말 보셨습니다.
우리가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구조 안전 대상, 그리고 화재와 관련되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관한 안전 기준도 건축법에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 소방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불천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불화자가 아니라 불천. 그래서 우리 방화구획이나 또는 방화벽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연면적 1000, 바다면적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방화구획,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1000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대신 한 두 군데가 500인데 그것까지 정리해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엽적인 것은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과 관련된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이다? 11층.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이 소방차에서는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차에는 소방 펌프라고 하는 게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중력을 거스르는 장비로서 지표면부터 40m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 개 층이라 하고 10층 이하의 건물의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저 소방대가 화재를 쉽게 진압할 수 있지만 11층 이상부터는 물을 뿌려도 물이 안 닿거든요.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많은 소방 설비를 건물 자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평당 건축 비용이 700만 원 정도 발생했을 때 11층 이상짜리는 평당 공사 비용이 11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11층부터만 1100 들고 밑에는 700이면 되지 않냐? 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소방설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기왕 건물 짓게 되면 마음 편하게 10층 이하 짓는 사람들이 꽤 있으십니다. 아니 법에 따라 12층짜리 건물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12층 건축하면서 공사비용 2배 가까이 부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층만 짓고 말겠습니까? 10층만.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 규모는 11층 아니면 불천으로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116페이지에 최근 직통계단과 관련되어서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116페이지에 니은 피난안전구역 찾으셨죠? 우선 가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이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박스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동그라미 놓습니다. 한 줄 밑에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지상층부터 30개 층마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체 층수부터 5개 층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소방과 관련된 규정 중에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대상은 고층 건축물이고 그 설치 기준으로서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그런데 이 제도 만들어졌을 때 서울의 가장 높은 건물이 63빌딩이었거든요. 그러면 63빌딩은 지하 3개층, 지상 60층입니다. 그래서 저 63빌딩 보고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을 정하게 되었는데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31층부터 60층까지 하나 이상. 그래서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된 피난안전구역은 뭘 생각한다? 63빌딩. 63빌딩이 지상 60층이라면 그 절반 30개 층이라는 말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면
건물 층수가 아마 4층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절반에 해당되는 20층으로부터 위아래 각각 5개층, 그래서 15층부터 25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중, 초, 고층 건물의 설치 기준입니다.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기억하실 게 지상층부터 최대 30개 층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63빌딩과 관계된 규정이다. 그래서 63빌딩 절반 자르면 30층. 그렇게만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피난안전구역은 분양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납은 헬리포트라는 말 사셨죠.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다 면적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옥상에는 박스에 평지붕이라는 말 사셨죠. 평지붕의 경우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한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헬기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이국종이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초등학교에 학교 운동장에 헬기 이착시키는 것 허락하셨다던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사성 있는 문제로 생각하시면서 이 헬리콥터 설치 이상은 불과 관련된 몇 층 이상? 11층 이상. 그리고 11층 이상의 층의 바다 면적합이 10,000 이상일 때 지붕이 경사 지붕의 경우는 헬리포터 설치할 수 없죠. 언제만? 평지붕에 설치한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의 경우는 몇 층 이상이다? 11층. 대놓고 10층짜리에 헬리포터 설치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11층이란 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방화지구 있는데 방화지구 안의 건설의 주요 구조와 지붕 동원해 놓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 8월 달에 개정돼야 되는데 몇 달 동안 국회에 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계신 분들은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얘가 지붕이라고 하는 것 동원해 놓으시는데 이 지붕이 건축 법률에 개정 예정된 것으로 올 8월 달에 개정되기로 했는데 국회가 놀고 있다 보니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달에 개정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올해는 저 처음에는 이거 만들 때는 이거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내년 8월 달에 시행하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에 안 나온다.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외울 게 좀 적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붕이라는 것 추천하시고 2020년 8월 달로 개정이 미뤄졌습니다. 연기된 것으로 해놓습니다. 덕분에 올해 저도 이야기 드릴 게 필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 불연 재료와 관련된 방화지구 얘는 건너뛰십니다. 대신 미음 대피 공간 찾으셨죠? 얘를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 아파트 4층 이상 추천없습니다. 각 세대가 2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 동원해 놓습니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대피 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1, 2 그냥 지나가시고 3.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3.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는 2.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래서 앞으로 소방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대피 공간이라는 것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대피 공간은 43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가 있는데 복도식이라고 하면 층과 층을 이용하는 계단이 2개 이상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형태가 계단식이라고 하면 1개 계단 만들어 놨을 때 그 계단 라인을 기준으로 양쪽에 세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계단에 불이 난 상태라고 하면 상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곤란하죠. 그럴 때 대처하기 위한 대피 공간을 정해 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단면도를 살펴보게 되면 2세대가 1개 계단을 사용하게 된다면 2세대가 1개 계단 사용하게 된다면 이 계단 반대쪽에 보통 발코니라는 것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단 쪽으로 탈출하기 곤란하다면 일단 발코니로 몸을 피신할 수 있죠. 만약 1층에 배정된 아파트라고 하면 창문 열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층에 계신 분이라면 비주택의 층고는 4m인데 주택의 층고는 보통 3m입니다. 3m에서 뛰어내리면 불안하다, 자신감 있게 뛰어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3층이라고 하면 그때는 6m 높이에서 뛰어내릴 상황입니다. 다리는 부러질 수 있지만 전혀 생명에는 지장 없으시거든요. 대신 아파트가 4층이라고 하면 그때는 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32란 말 기억하시면서 4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그냥 뛰어내리기 좀 불안하니까 이 발코니 쪽에 대피 공간 설치하는데, 만약 이런 위치에 대피 공간 설치하게 되면 이분은 이 대피 공간 열고, 이 세대 문 열고, 이쪽에 출입문이 있거든요. 열고 계단 이용하면 무사히 건물 밖으로 나오실 수 있죠. 그래서 2세대 한 개 사용하면 3. 대신 이쪽 끝에 계신 분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독립해 사용할 때는 얼마? 2. 그래서 앞으로 대피 공간 관련되어서는 4, 3, 2입니다. 아파트 중에 몇 층 이상에 설치한다? 4층 이상에 설치한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옥상 광장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시는데 그냥 재미로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문화집회시설과 관련되어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 옥상 광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5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5층 이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15층 되거든요. 그런데 15층에 건물에 한 5층, 7층쯤에 화재 발생했다고 하면 정상적인 엘리베이터나 또는 계단으로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해달라고 소리칠 수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마련하라고 해서 설치한 것이 옥상 광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옥상 광장에는 사람이 늘상 출입할 수 있어야 된다? 문 잠궈놔야 된다? 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옥상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문을 폐쇄해버렸다고 하면 바로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포상금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얼마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옥상에 문이 잠겨져 있는데 건물주와 내가 한번 싸웠다 그러시면 바로 소방서 쫓아가시는 겁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그런데 이 옥상 광장 만들어놨는데 동물원, 식물원의 동물들이 옥상 광장으로 대피한다? 그냥 막 도망간다.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에는 이런 옥상 광장, 소방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 없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취지만 이해하고 마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약속하실 것은 오지선다 건축법에 동물원이나 식물원이나 학교가 있으면 아무 생각 말고 찍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소음 방지 찾았습니다. 경계벽과 관련되어서는 27회 시험에 냈거든요. 이번에 시험 보는 게 몇 회이십니까? 30회면 이제는 층간 바닥도 신경 쓸만 하시죠. 그래서 여기 소음 방지와 관련되어서는 앞에 크게 딱 한 글자를 적어 놓습니다. 잠. 잠자는 용도일 때는 조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잠잘 수 있도록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과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택, 그리고 공동주택,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공동택 중에 기숙사. 얘들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광해 단독택에는 협의 단독택과 하숙집에 해당되는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택과 시장님 살고 있는 환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택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인데 이 세 가지는 경계벽 설치 대상 아닙니다. 그중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협의의 단독택과 공간은 한 가족이 살고 있죠. 우리 친족 상도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제분이 1,000원 들고 가면 절도범으로 파출소에 신고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야단만 치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친족 상도례이거든요. 그래서 한 집안에 층간 소음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면, 소음을 야기하게 된다면 가족 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 단독택과 공간의 경우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다중택은 우리 응답하라 시리즈 본 적이 있다면 하숙집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중택이 대부분 하숙집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만약 학생이 소음을 야기하게 된다면 단 한마디로 상황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잠자는 용도이지만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다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의료시설의 병실, 잠자는 곳입니다. 교육 연구시설 중에 학교의 교실은 잠자는 용도이다, 공부하는 용도이다. 예. 제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국어 선생하고 있는데 반에 30명 있으면 앞에 5명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고맙다고 하던데. 근데 예전에는 그 잠자는 친구들 일일이 깨워가지고 공부시켰는데 요즘은 막 그랬다가는 교육생이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건들지 못한다고. 근데 지금 고등학교에 한 80명 계시는데 남자 선생님이 자기 포함해서 2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걔가 3년 전에 분명 관둔다고 했었는데 요즘 야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침 6시에 갔다가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오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 야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6시 퇴근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다고 나가라 할 때까지 계속 버티겠다고 하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냥 예전엔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참 잘 자라고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계실 잠자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의 경계벽. 이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입니다. 우리 최근에 종로 고시원에 화재 발생한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고시원을 법에서는 뭐라 한다?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은 잠자는 용도이기 때문에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노인 복지주택이라는 말 보실 수 있는데 얘는 일반 아파트와 외관은 유사합니다. 다만 분양받는 연령이 만 55세 이상일 때 분양받을 수 있거든요. 얘도 잠자는 용도입니다. 잠자는 용도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층간 바닥 얘를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1번 단독택 중에 다가구택. 그러면 단독택 중에 협의의 단독택과 다중택 공간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앞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게 있습니다. 방패. 그거면 상황 종료할 수 있죠. 그리고 공동택, 그리고 오피텔. 최근 아파텔이라 해서 오피텔을 주거용으로 잠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4번, 5번 다중생활시설인데 하나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하나는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바다 면적합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30 이상 500 미만의 경우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며 500 이상이면 기획 부동산 차릴 수 있는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것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화요일날 수업 일지 보니까 농지법도 다 끝내셨던데요. 제가 할 일을 대신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딱 한마디로 상황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 중에 아무 정답이 눈에 안 보이면 몇 번 찍어야 된다? 그냥 그러면 농지법 끝나지 않겠습니까? 중개사법 충분히 하셨던데 제가 할 일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끝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 중개사무실 크기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30면 1종, 30 이상 500면은 2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500 이상은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면 고시원이라 분류는 다중생활시설의 경우에도 그 바다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숙박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500 미만인 때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호텔 같은데 여행하시다 보면 호텔 방문하게 되면 복도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좁게 형성되어 있다. 복도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박시설로 취급되게 되는 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라고 하면 그 복도를 아주 넓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반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라면 규모 작죠. 복도 넓겠습니까? 좁겠습니까? 그게 이종 근린 생활시설과 그리고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규제가 심한 것은 숙박시설일 때. 그래서 이 다중생활시설도 크기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고, 우리 말은 앞이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합니까? 앞의 용도가 뭐건 관계없이 다중생활시설은 잠자는 용도이기 때문에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이다. 그렇게만 하고 말으십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층간 바닥과 관련된 부분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경계벽은 27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올 것이고요. 나오게 되면 층간 바닥과 관련된 내용만 보십니다. 얘는 뭐하는 용도이다? 잠자는 용도이다. 잠과 관련된 건물이라면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업 범죄 예방 기준 찾으셨는데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파트 중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틀린 정답은 300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동영 모의고사 볼 때 저도 500 대신 300이라 틀린 문제 만든 적이 있거든요. 똑같이 나왔다고 몇 분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틀리셨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얘는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괜한 이야기 했나 봅니다. 다만 우리 하나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4번, 5번 보시게 되면 문화집회시설과 관련되어 동물원, 식물원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설마 동물원에서 사자, 코끼리 훔쳐갈 사람은 안 계시겠죠? 여기 범죄 예방 기준은 CCTV 설치하는 게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은 필요 없다. 그리고 연구소와 도서관은 연구 기밀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 아니다. 그 정도만 보시는데 올해 안 나온다는 것 확신하시죠? 작년에 나왔는데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승강기와 관련되어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여기 승강기와 관련되어서는 한 30년 만에 피난용 승강기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30년 전에 비상용 승강기 있었거든요. 원래 승용 승강기만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용 승강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30년 만에 이번에 피난용 승강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봐주십니다. 우선 승용 승강기입니다. 건축조는 6층 이상으로서 6층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000 이상 가로 닫아놓습니다. 건축물 건축하려면 승강기 설치해야 한다. 다만 딱 6층 이상이 아니라 딱 6층입니다. 딱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의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 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한 경우는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 것은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층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다. 그렇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납은 비상용 승강기 사셨죠? 높이 31m 초가 가로 해놓습니다.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 추가로 설치할 것. 그리고 올해 시험 나올 게 피난용 승강기입니다. 고층 건축물 동그라미, 승용 승강기 동그라미,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승강기와 관련되어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의 법적 지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용 없애버리고 피난용 만드는 것은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습니다. 대신 승용 승강기는 비상용 승강기나 피난용 승강기보다 못한 수준이거든요. 여기 승용 승강기를 업그레이드해서 피난용 승강기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층 건물에 설치해 있는 무엇을? 승용 승강기를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승용 승강기 대신
비상용 승강기 들어가게 되면 그게 틀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박스에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래서 우리 한 평이 3.3제곱미터라고 하면 이 비난용 승강기의 크기는 2평 정도가 되길 겁니다. 그 정도 크기로 만들어라. 그런 부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승강기와 관련된 내용을 꼭 정리해 주시는 게 일이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내장이 남아있는데 이 내장을 10분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학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딱 2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조삼모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오늘 편하면 다음 주에는 주택법까지는 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설보다는 그냥 답만 달랑 불러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120페이지의 높이 제한을 함께 보십니다. 2시까지는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가로 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시는 게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그리고 기능과 관련되어 잠 편리하게 잘 수 있는 곳, 층간소음 방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층과 층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그 정도만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로서 높이 제한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바로 가로 구역입니다. 기업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 단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2번에는 도로의 너비란 말 보실 수 있고, 3번에는 상하수도 등의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뭐라 한다? 가로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 1가 1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도로 형태가 동서로 뻗어 있다면 도로 가짜 붙여주고요. 그리고 세종로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종로는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남북으로 형성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로자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한쪽만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되는데, 이 대지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곳이 있다면 얘가 뭐다? 가로 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로 구역에는 건물 한동만 달랑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가로 구역에 여러 필지로서 각각의 대지의 건물이 건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이 가로 구역의 건물은 출입하는 통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구역에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허가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구역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어디에 적용된다? 가로 구역에. 그리고 이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절대적인 기준은 도로의 너비와 그리고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 가로 구역이 우리 학원 있는 자리가 가로 구역이거든요. 이곳이 폭 25m 도로에 접한 부분과 4m 도로에 접해 있을 때 이 4m 도로는 충분한 교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 건축했다가는 유동인구 감당할 수 없죠. 여기에 백화점 만들게 된다면 아마 도로가 심하게 막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곳이라면 큰 건물 건축하더라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구의 높이 결정 기준은 무엇이다? 도로 너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가로구역의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높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가로구역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가 50명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수요를 공급 중이라면 저 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규모는 딱 5층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5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 이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이곳에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을 50명이 아니라
500명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간선시설은 우리 알고 있는 기반시설이거든요. 나라에서 만들어주게 되면 이 땅의 가치는 높아지는데 국가 예산을 개인의 돈벌이 할 수 있도록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함부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간선시설 수용 능력이 50명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50명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높이까지 건축하게 해야 되지,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구역 높이 결정 기준으로 도로의 너비란 말과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이란 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특광은 한 줄 밑에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가로구역의 높이 결정 절차,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 허가권자는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시군 구청장입니다. 시군 구청장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고, 특광이 예외적 허가권자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조례로. 그래서 지방에서 만든 법을 조례라 하고 중앙에서 만든 법을 법령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광일 때만 조례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1조건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우리 1조건과 관련되어서는 햇빛 볼 수 있는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햇빛은 지금 우리 학원은 상업적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상업활동에는 햇빛 보장한다 안 한다? 햇빛 들어오지 말라고 뭔가 설치해놨는데요. 그래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에만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중에 기억 확인하십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 높이 9m 이하의 경우는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하는 때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공동택 찾으셨죠? 그러면 건축법상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건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 1조건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죠. 상업활동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장소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만. 준주거지역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앞에 준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주거 기능이 강조된다, 부정된다? 부정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 단독택 짓고 사시는 분이 계시면 지나치게 낭비가 심한 분이기 때문에 꼭 법원 갔다 오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준주거지역에는 오피스를 만들거나 또는 빌딩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정하는 장소는 어디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오직 무엇만? 공동택만. 그런데 저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은 규제이죠. 저 규제를 작은 건물인 단독택에 적용하면 그 규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종부세란 말을 세법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종부세는 서민에게 부과한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에게 부과한다. 그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도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만? 공동주택에만.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에 따라 일정한 거리 띄어 건축하는데 건물 높이가 9m 이하라고 하면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었다면 이곳에 여러 필지의 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지에 높이 9m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정북 방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띄어 건축하고, 높이 20m의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정북 방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그리고 나머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얼마 띄어야 된다? 반메타. 그래서 민법에 242조에 건축 제한 규정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띄어 건축한다, 이것에 대한 특별 규정이 일조학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대지 남쪽에 위치하고 해가 정남 방향에 뜨게 되면 건물의 그림자는 북쪽을 향하게 되는데, 20m 높이의 건물 건축하면서 10m 띄어 건축했다고 하면 나를 위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입니까? 남을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도곡 주공아파트를 도곡 렉슬로 재건축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곡 렉슬을 만드는데 그 바로 앞에 단지가 진달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높이 한 50m 건축하는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북 방향으로부터 50m면 25m 뛰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적이 있거든요. 한 10m 뛰어서 건물 건축했다고 진달래에서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하루라도 사업이 지연되면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 발생하기 때문에 세대당 2천에서 5천만 원까지 손해배상 주는 걸로 합의해서 공사했었거든요. 그 돈 딱 받고 6개월 뒤에 진달래 아파트도 재건축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진달래 아파트 가보시게 되면 지금 도곡동 쪽인데 그쪽 가보시게 되면 지금 레미안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미안 아파트 재건축하기 전에 집안 잘못 건드려서 도곡렉슬의 집안이 주저앉은 적이 있거든요. 가만 있었겠습니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했겠습니까?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조학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어떤 건물 건축과 관계없이 남을 위해서 일조학부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택 사셨죠? 잠깐 예만 확인하십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예를 주놓습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외한 공동택은 채광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얘만 잠깐 이해하십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가 연속해 붙어 있는 도로변에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단지고 여기가 2단지. 그러면 1단지에 아파트 만들게 되면 동과 동 사이를 일정한 가려 간격 띄어 건축하거든요. 해가 정남 방향에 뜨게 되면 앞동 그림자가 길게 형성되게 되면 일조권 침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곳에 30평대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대지 지분은 10평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특히 화장품 가게가 만들어져 있는 명동은 땅 한 평의 거래 가격이 저번에 12억이라 안 그랬습니까? 그것도 3년 전에. 예, 그냥 넘어가고 우리 1억이라 하겠습니다. 대신 저 30평짜리 아파트 만들어지는데 지분이 10평인데 평당 가격이 1억이면 땅값만 10억. 분양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낮출 목적으로 동과 동 사이의 거리 띄울 필요 없이 그냥 붙여 건축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대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대지 지분은 10평이 아니라 5평, 4평으로도 아파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 만들게 되면 판상형이라 해서 한 동 길게 정남 방향으로 다 바라보는 형태이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파트 만들게 되면 타워형이라 해서 이렇게 배치하던데요. 그러면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은 그만큼 좁아지더라도 30평대 아파트는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특징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공동택은 분명 일조학부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하지만 이 공동택이 어디에 만들어지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경우에는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배제한다. 배제한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일반 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공동택 앞에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오늘도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2시에 끝낸다고 했는데 2시 5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